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중점적으로 순서대로 차분하게 아주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 어제 청문회에서 첫날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완구 후보자도 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당 의원들은 또 엄호에 나서기도 했는데 일단 핵심적으로 추가로 제기된 의혹 그리고 이완구 후보자의 답변을 정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인들 중에서 혹시 교수나 총장을 만들어주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수도 육군병원입니다. 네. 신체 검사 중엔 가장 최첨단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신체 검사 장소고요. 첫 번째 신검에는 가장 첨단 시설에서 제대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검사를 받아서 정상으로 나오신 겁니다. 대호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이완구 후보자가 답변을 하다 중간에 일어나서 청문위원들 그리고 생중계로 시청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90도로 사과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정 교수님, 어제 네. 청문회 늦게까지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12시까지 제가 봤는데 네. 우선 그 녹취록 파동이 예. 이 전국의 내관이 돼버렸습니다. 예. 정말 그 총리가 뭐길래 예. 총리 인준 가지고 예. 여야가 정말 지금 YTN 그 자막이 사활권 투쟁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예. 정말 자막을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리 그 뽑는 문제를 가지고 예. 여야가 사활을 걸고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한 일인 과정이 돼버렸는데 예. 녹취록이 모든 걸 다 덮어버렸죠. 사실은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정책도 들어보고 도덕성도 검증하는 건데 예. 녹취록 파동 때문에 그 음성 파일을 예. 그 국회 청문회장에서 틀 것인가 말 것인가 때문에 예. 싸우고 정해하고 그러다가 그 정문관 우리 언론인들 있는 정문관에서 틀었는데 그 음성을 틀느냐 마느냐 이게 또 그 기술적인 문제긴 하지만 그걸로 또 공방을 벌였고 예.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느낀 거는요. 예. 실제로 그 오늘 그 일간지를 쭉 분석을 해보면은 네. 정말 이 문제가 그 난리가 난 처럼 보도돼 있는데 네. 직접 시청을 하면은 매우 그 긴박감이 떨어지는 재미없는 장면도 많이 연출이 됐다. 예. 제가 구체적으로 그 국회의원들 이름을 좀 들면요. 예. 그 여당의 김도읍 의원이라든가 야당의 김경엽, 홍종학 의원들 보면은 질의 시간이 10분인데 네. 8분, 9분을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당사자인 총리 후보자로부터는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아, 됐다 그러고 아니면은 예스나 노라고 대답하라. 구태의연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데 네.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참 문제가 많은 그런 네. 청문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청문회는 이제 실종이 됐고 녹취 파일이 모든 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의원들도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일방적으로 하고 답변을 안 들은 그런 구태를 반복했다라고 총평을 내셨는데 자, 녹취 파일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이제 어저께 그것을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여러 번 정회를 하고 파행에 이르게 되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것만큼은 분명한데요. 네. 글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취재 윤리의 문제다 아니다 뭐 이런 공방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것이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점심 식사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국민의 어떤 알 권리라는 것에 충족해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거나 기사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이제 어떤 정치적 정당에 가가지고 그것을 정치 쟁점화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받을 만한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보면은 뭐 언론에 대한 어떤 압력을 가한다거나 권력기관으로서의 이런 부분에 이제 자꾸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보면은 좀 약간 과시형의 어떤 멘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자기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권력을 갖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또 검증이 되겠습니다만은 말하는 투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과시형 내지는 뭐 자기도 그럴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분이 총리라고 하는 공식적인 권한과 권력까지 주어지는 역할을 수행했었을 때 그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과시를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실제로 그런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떤 위험성이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한 10가지가 넘는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어제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의혹은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녹취 파일을 통해서 본
이완구 후보자의 언론관, 그다음에 이 부주상골이라는 평발 우려가 있는 이런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군 1급 판정이 번복된 부분, 그리고 타워팰리스로 얘기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혹과 해명은 2부에서 중점적으로 나눠보고 1부에서는 이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 여당과 야당의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당 입장에서도 이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어떤 전략을 짜고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이제 야당은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정서를 가장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야당에서도 사실 부담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총리 뭐 제대로 인준을 못 해가지고 네. 지명을 못 해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총리들이 후보들이 낙마를 해온 상황에서 네.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이 상당히 위기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목 잡기로만 대중에게 국민들에게 비춰졌을 경우에는 야당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인식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은데 그래서 지금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의혹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어느 정도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야당의 공세도 애초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강도 높게 이른바 파상 공세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야당은 지금 이러한 이제 기세로 봤을 때는 내일 이제 청문 특위들 전체회를 열어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지 여부를 할 텐데요. 이 보이콧할 가능성도 상당히 이제 높아 보이지 않는가 이대로 할 경우에 그렇게 보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엄호하고 비호하고 이제 옹호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보여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완구 후보자가 낙마될 경우에 오히려 정권에 주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통과시키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는 흐름을 이제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다만 이것이 공개적으로 어떤 일방통행적으로 청문회 통과를 강행하는 인준을 강행하는 그런 모양새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자제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졌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월 12일 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했을 때 그 다음 날 모든 아침 신문들이 다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어제 첫날 청문회가 지나고 오늘 아침 신문 보도와 사설을 봤더니 흠집이 너무 많다거나 거취 문제를 결정하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사설들이 대부분 실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을 반영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초에는 뭐 정말 좋은 후보자다. 저도 뭐 YTN 나와서 정말 경륜 있는 그 능력 있는 후보자 잘 선택했다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결정적으로 본인이 그 아주 점심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 젊은 기자들한테 그 헛소리를 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의 외압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우리 뭐 그 녹취에 나왔지만 뭐 교수 시켜준 게 있느냐. 뭐 저도 대학에 있지만 그 대학이라는 데가 뭐 누가 그 얘기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풍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계속 사과를 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 어제 반복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밤늦게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 좀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은 야당이 이 외에도 뭔가 결정적인 그 한 방을 가지고 계속 그 이완구 후보자를 몰아붙였어야 되는데 녹취록에 어제 그 공개 여부 이후에는 별다른 게 없고 차남 재산 공개하는 거 그거 하나 이제 오늘 그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준비가 좀 더 이렇게 몰아붙이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나와서 뭐 정론관에서 녹취 파일을 튼다든가 기자들 상대 설명하는 이런 것보다는 청문회는 청문회장 안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의석도 모자라는데 결국 여론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그 의혹을 파헤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그 증거를 가지고 공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어제 밤늦게의 과정은 굉장히 축 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완구 후보자가 약간은 자신감을 또 회복하는 모습도 저한테 좀 느껴졌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야당이 오늘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매우 주목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준비 부족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흠집을 내다가 통과시켜주는 선으로 방향을 정했다가 문재인 대표 그리고 녹취 파일 되면서 방향을 선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이 그동안 숱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른바 이제 밥상을 차려줬는데도 야당은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뭐 과거에도 야당에 대한 비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슈 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 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비판은 많이 있는데요. 요번 그 이제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이번에 지금 지명된 과정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청와대에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 인적 쇄신이었었습니다. 물론 청와대 이제 비서실을 중심으로 한 인적 쇄신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꺼내든 카드가 총리를 교체하겠다라는 카드였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어떤 의혹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다시 낙마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번 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낙마되는 인물이 4번째 인물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정부로서도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가뜩이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완구 총리의 카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지율을 좀 반등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역풍이 부는, 오히려 더 해가 되는 이런 결과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당 입장에서도 4번째 지금 인물까지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낙마를 시킨다. 중도 사퇴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국민으로부터 역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기됐던 많은 의혹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 완료형의 문제들이었습니다. 병역 비리라든지 재산 증식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어떤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늘 제기되어 왔던 후보자들에 대해서 늘 제기되어 왔던 문제임에 반해 최근에 터진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 통과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이틀째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향후 청문회 일정 그리고 국회 표준 표결 과정은 어떻게 되죠? 일단 오늘 이제 2번째인데요.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어제 공방을 전반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이제 어제와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과 관련해서 증인과 참고인이 참석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18명 정도가 참석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또 의외의 일이 터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증인과 참고인 등에서 또 의외의 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문제들 오늘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그런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내일 청문 특위가 이제 전체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총리 후보자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이것을 바로 본회의를 열 수 있군요. 예, 오후에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이제 순탄할지 여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그렇게 그다지 여야가 어떤 공통된 의견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여기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통의 의견을 담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야당이 끝까지 청문 채택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여당이 표결을 할 수 있는 거죠. 본회의를 참석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여당이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과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얘기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 의혹이 크다고 국민들이 이제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당에서 이것을 강행 처리하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될 수 있고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새롭게 일신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최신 조치들 이런 효과들 사실을 사라지게 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로 더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당의 협조가 상당히 당분간 있기 힘든 상황들 벌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 예상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여당이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단독 처리는 가능하지만 과연 단독 처리, 강행 처리의 부담감을 안고 실행에 옮길지는 조금 더 봐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청와대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전략 수립과 의견 일치가 필요한데요. 꼭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청문회가 열리는 날 오전 11시에 청와대에서는 새로운 새누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상견례 형식을 겸한 당정청 고위회동을 가졌습니다. 현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어떤 일인지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한번 체계를 잘 갖춰서 삼위일체가 돼서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 공개된 내용 자체만 보면 뭐 언론 앞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덕담을 이어간 것 같고요. 뭐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세 사람의 인연 부분인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도 한나라당 대표와 비서실장, 사무총장으로 만났었는데 당시의 분위기와 지금의 관계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픽을 보면서 차이점을 보면요. 2005년 11월에 한나라당 시절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표를 중심으로 김무성 사무총장 그리고 유승민 대표실장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뭐 근 10년 만에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그것은 당사가 아닌 청와대였고요. 상당히 어떤 역사의 반복이나 흐름을 볼 수 있는 또 장면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앞으로 이 세 사람의 관계, 당청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결국은 세 사람의 관계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어제 모임도 사실은 우리 그 지난주에 여기 나와서 그 앵커하고 우리 패널들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세 사람 빨리 만나야 된다. 그렇죠. 당선되고 했으니까 빨리 만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그 아니나 다를까 그 수석 비서관의 회의를 하면서 대통령이 좀 강경 발언을 했어요. 그 원내대표나 대표의 그 생각과는 달리 증세 없는 복지는 뭐 국민을 배신하는 거다. 이런 강경 발언을 해가지고 좀 분위기가 싸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싸한 분위기에 대한 어떤 특보들의 뭐 어떤 자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대통령이 또는 참모들이 지난주에 YTN을 보고 빨리 만나야 되겠다. 그러다가 타이밍은 어제 그 잡은 것 같은데 저 이면에는 이제 증세 문제에 대한 그 의견 조율도 있고 그다음에 총리 후보자 지명이 열리는데 당이 이제 협조를 부탁하는 거죠. 이번 밀리면 뭐 죽는다 이런 겁니다. 속된 말로 하면. 그래서 꼭 통과를 시키기 위한 어떤 그 모임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저 세 사람이 이렇게 그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모습은 좋았는데 어제 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어떤 거죠? 예, 그 증세에 대해서 원유철 정책위원장은 대통령은 계속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또 저 원내대표는 그거 말 잘못 전달해가지고 증세 문제는 다시 논의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한테 뭐 어떻게 죄송하다 이런 표현이 처음에 나왔는데 이런 표현도 아마 그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해서 정리가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아주 잘 된 모양새로 나왔는데 결국은 그 집권 여당이 저렇게 화합을 보이는 거는 저는 국민들한테 썩 나쁘지는 않다. 뭐 앞으로도 잘못될 때는 국민 여론들이 계속 그 긴장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상견례 차원이라고 하지만은 어제 이야기하는 주제들은 매우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궁금한 거는 저렇게 무거운 주제를 나누고 이제 앞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안 보인 점에 대해서 이제 의무심이 있거든요. 네. 왜? 일단은 만약에 어제 또 김기춘 비서실장의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면 또 뭐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평가가 또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사실 어제 회동의 의미가 상당히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부러 빠진 거군요. 1차적으로는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의미들을 상당히 부각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권 내부에서 당청 간의 지금 갈등이 최고 수위에 사실 어제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그 이면에는 굉장히 긴장 관계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권 내부가 어쨌든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어쨌든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어제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최근 여러 가지 청와대 행사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통과 여부가 지금 어떨 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통과된다면 인적 쇄신의 방점으로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가 이제 임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이제 가능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11시에 이제 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거 마치고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물론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재래시장을 찾아가는 대통령의 일정은 뭐 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찾아간 장소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간 곳이 이제 중곡동에 있는 제1골목시장이라는 곳인데요. 이 제1골목시장이 2년 전 당선인 시절에 찾아갔던 바로 그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서울 시내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을 텐데 당선인 때 찾아간 재래시장을 또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다는데 이제 화면 한번 보십시오. 왼쪽 2013년 2월 8일 당선인 신분으로 갔고 오른쪽이 이제 어제 간 곳인데 같은 시장을 갔는데 또 화두에 오르는 것들이 이제 패션도 빨간색 목도리에다가 짙은 코트를 입고 갔다. 그래서 뭐 같은 날 찍었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패션도 똑같은데 의도한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 재래시장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유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뭐 수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런 뭐 의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똑같이 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선인 신분에 때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어떤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최근에 있어서 경제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많이 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어떤 지금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한국일보가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어떤 경제의 지금 성적표를 봤을 때 지난 2년을 지금 꾸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성적표라는 게 상당히 초라합니다. 4.3분기 GDP가 전기 대비해서 0.4%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는데 0.4%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거의 성장을 하지 않았다. 거기다가 지금 민간 소비 지출이 너무나 급격하게 저하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년간 새 정부가 꾸려지고 지금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초이노믹스라고 하는 것들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많은 재정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지수, 경제의 어떤 지표들은 전혀 지금 양호한 상태가 나타나지 않고 반등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재래시장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 경제로 대표되는 재래시장을 찾았고 또한 이 빨간색 머플러나 당선인 시절에 옷과 비슷하게 갔다는 거는 초심을 잃지 않고 뭐 경제 활성을 하기 위한 매진을 하겠다 뭐 이런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는 건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은 뭐 저희가 해석을 너무 과잉으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마다 이제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정치가 사실상 분석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언론에서 너무 확대 재생산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분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저 뭐 홍보 전략을 하는 그 참모들의 그 어떤 그 조언에 따라서 행보를 했을 텐데 저는 우선 어제 시장에 간 건 좋았다.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강추위였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 길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그 현장에 가서 한번 고충도 들어보고 한거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시장 정치를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미지 정치라고 보는데 이미지 홍보 전략으로 보는데 저거는 이제 그렇게 참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이 이제 전통시장 마트도 갈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 앞으로는 저는 이미지도 가끔 필요하지만 내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지수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와대하고 내각하고 무슨 협의체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정례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지도부 만나가지고는 다시 당정청 협의회를 부활한다. 이거 10년 만에 새로 뭐 생겼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콘텐츠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용을 잘 챙기면서 저렇게 그 어려운 현장에 가서 둘러보는 것도 괜찮다. 두 방향을 다 전개해야 되겠죠. 근데 시장을 방문하게 되면 뭐 언론에 이제 주목을 받고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이미지를 1차적으로 이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이제 시장에 자주 가는 것으로 이제 지금 언론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니까 한 번 갔을 때 어떤 의외성을 주면서 그것이 효과가 커야 되는 것인데 그 효과가 좀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반복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과거에 보면은 제일 효과가 컸던 것은 제 기억에 지난 정권에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또 시장에 방문하면서 사실 효과 지지율의 상승으로 이어진 적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는 친서민 중도실용 어떤 이런 아젠다를 제시하게 되면서 그것의 어떤 시그널로서 시장 방문한 것들이 인식되면서 어떤 입체적인 효과를 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아젠다와 국정 과제와 이제 연결되어서 한 방문의 모습, 상징적 모습으로 이제 인식되지는 않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상승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아주 충분하게 나타나지는 이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을 텐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연일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당내 계파 갈등을 잘 마무리를 하면서 이 외부의 적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분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우려했던 계파 갈등뿐만 아니라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취임 첫날 첫 행보로 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최고위원,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 중에서 가장 강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이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해서 유대인이 가서 유대인 학살 현장이나 아니면 히틀러 묘소에 가서 참배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물론 비유를 했지만은 두 대통령의 묘역을 뭐 히틀러 참배 뭐 이렇게 비유를 했고 야수꾼이 신사에도 비유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정청래 의원 돌출 발언 잘하는데 어제는 정말 잘못된 돌출 발언이죠. 전직 대통령을 히틀러나 천황에 비교한 거는 정말 잘못된 건데 바로 주승용, 김부겸 이런 의원들이 온건파라 볼 수 있죠? 합리적인 그 의정 활동하는 분들이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빨리 그 반성의 어떤 메시지를 YTN 라디오에서 어제 제가 보기엔 사고를 좀 친 것 같은데 전직 대통령은 싫든 좋든 간에 본인의 그 국정 철학과는 다른 그런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다 하더라도 저렇게 히틀러에 비유하는 건 문제가 있고 히틀러는 묘소도 없어요. 그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란 말을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고 그다음에 나치 정권에 같이 그 강요로 참여했던 그 장군들조차도 히틀러가 미군이 오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오기 전에 자살했잖아요. 그때 벌써 그 없애버린 겁니다. 유해 자체를. 이런 사람은 다시는 인류에 나타나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그런 그 히틀러하고 전직 대통령을 비교하는 거는 정말 그 충격적인 발언인데 본인의 자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뭐 진보적인 언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강준만 교수가 이제 진보의 싸가지 문제 뭐 이렇게 책 제목으로 아예 쓰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싶은데 저런 불필요한 논쟁이 다시 불거진다면 좀 분명히 있을 그렇습니다. 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극단적이었고 전직 대통령 물론 뭐 공도 있고 과도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히틀러와 유대인의 관계로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봐도 적절하지 못한 언사였고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돌출 발언 내지는 강경한 발언을 하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 최고위원이 되셨다라는 것은 또 과거와는 다른 행복, 다른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할 위치에 와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당의 얼굴입니다. 당의 얼굴로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자체가 의미를 갖고 단어 선택하시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떤 비유를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완곡한 표현을 좀 하시는 것도 이제 습관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취임을 한 다음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강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뭐에 대한 불만을 저렇게 표출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뭐 본인 개성이 강한 의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언론 발언들을 많이 해왔던 사실 그 흐름에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발언이 강도가 굉장히 셌는데 그리고 어떤 국민들 듣기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전의 발언들과 흐름에 봤을 때는 또 이어져 온 측면이 있습니다. 평소에 발언 수위랑 큰 차이는 없었군요. 훨씬 높긴 한데 그런 자극적이고 강한 발언들은 이제 많이 해왔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까 앵커에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돌출 발언들,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발언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실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어쨌든 단결해가지고 다음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야당이 계속 실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좋은 호기를 사실 놓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적전 분열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후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